오늘 밤 절대 불을 끄지 말고 잠들지 마세요. 소년의 말대로 불을 켜고 잠들지 않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뚫린 창호지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맷돌에서 황금엽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무슨 사연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자락에 대추나무 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대추나무 때문이었지요. 수령이 300년은 좋게 넘은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대대로 덕을 베풀며 살던 집안이 바로 김씨 가문, 지금의 김영감댁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젊은 시절부터 성품이 온화하여 흉년이 들 때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내 집안의 복은 이 대추나무의 기운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당시 그 집에서 마름으로 일하며 김영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첨지였습니다. 박첨지는 겉으로는 김영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독사 같은 탐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의 배신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 소장농들을 부추기고 김영감이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며 찍었던 인장들을 몰래 위조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인 박첨지의 계략은 어느 해 추수가 끝난 겨울날 터져 나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을 앞세우고 나타난 박첨지는 김영감에게 말도 안 되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영감이 문중 땅을 담보로 자신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 가산과 땅, 심지어 그 영험한 대추나무가 서 있는 문중 선산까지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주장이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김영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아에 읍소했지만 이미 박첨지가 사또까지 뇌물로 구워 삶은 뒤였습니다. 김영감은 평생을 일군 집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가 대문 밖으로 밀려나던 날 박첨지는 김영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변했네, 김영감. 이제 이 마을의 주인은 나 박첨지야. 김영감은 대추나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이 나무가 내 집안의 명줄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더니 굉음과 함께 벼락이 대추나무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300년을 푸르던 나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시커먼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신이 노했다며 벌벌 떨었지만 박첨지만은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재수 없는 나무 벼락 맞았으니 땔감으로나 쓰면 되겠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첨지는 김영감에게서 뺏은 재산으로 마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기와집 수십 채를 짓고 첩을 들이며 호의호식했지만 그가 차지한 땅은 예전만큼 곡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말했습니다. 대추나무 신령님이 노해서 땅의 기운이 다 죽어버린 거야. 반면 김영감은 마을 변방에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노인은 하루하루 구걸과 넉마주의로 연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김영감은 틈만 나면 박첨지의 집 뒤편, 이제는 밑동만 남은 그 시커먼 대추나무 그루터기를 찾아가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섣달금음날, 김영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대추나무를 찾았습니다. 박첨지의 하인들은 재수 없는 늙은이가 또 왔다며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김영감은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 밑둥 옆에 떨어져 있던 사람, 팔뚝만 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할아버님의 정이 깃든 것이니 가져가게 해주게. 박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숫덩이를 가지고 꺼져라. 다시는 내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 오두막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자신의 상처보다 품에 안은 시커먼 나무 조각을 먼저 살폈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나무의 재를 닦아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해. 김영감의 눈물이 나무 조각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커멓게 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 조각에서 은은한 대추꽃 향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고 나무 조각이 스르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영감이 눈을 비비고 보니 방 한가운데에 8살 남짓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어찌 이리 오래 걸리셨습니까?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라 자빠진 김영감에게 아이는 다가와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가 300년 동안 머금었던 할아버지 댁의 공덕이자 벼락의 기운을 품고 다시 태어난 나무의 천우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이 저를 깨웠습니다. 천우는 작은 보찜 하나를 머리맡에 놓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뺏긴 복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밤 이 방에서 무언가를 할 때 할아버지는 절대 불을 끄지 마시고 잠들지 마옵소서. 그것이 하늘의 기운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영감은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망울 속에 서린 단호함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은 아이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창호지 너머로 찬 바람이 스며드는 오두막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방 안가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천우는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품 안에서 손바닥만 한 돌맷돌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이가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자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드르륵, 드르륵 하는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숨을 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폭포수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영감이 문틈으로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맷돌 구멍에서는 하얀 쌀가루 대신 눈이 멀 정도의 광채를 내뿜는 황금 엽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오두막 바닥에는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의 황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그 돈을 보고 탐욕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장터로 달려가 박첨지에게 쫓겨나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옛 소장농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배를 골턴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박첨지에게 저당 잡혔던 소박한 땅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구걸하며 연명하던 미친 노인이 하루아침에
만석군보다 더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박첨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첨지는 처음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헛것을 보거나 어디서 남의 무덤이라도 판 모양이군. 그러나 소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준 황금 엽전에는 벼락 자국 같은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돈을 쓰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질투와 의심으로 눈이 뒤집힌 박첨지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영감의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예전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을 한 김영감 곁에는 웬 신비로운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고 방구석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황금 한 덩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그 황금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박첨지는 김영감의 멱살을 잡는 대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억지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자네가 가져간 그 나무 조각이 어디서 난 것인가? 내 땅, 내 집 뒤뜰에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나무에서 나온 모든 열매와 복락 또한 응당 내 것이어야지. 이 아이와 황금 맷돌은 내 재산이다. 박첨지의 횡포에 김영감은 온몸으로 천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물로 깨운 나무의 넋이네. 자네가 죽인 나무의 원혼이란 말일세. 그러나 힘없는 노인의 외침은 권력을 쥔 박첨지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첨지는 관아의 포졸들에게 뇌물을 먹여 김영감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이를 유괴하고 재물을 훔쳤으니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박첨지의 위협에 마을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고 결국 천우는 박첨지의 거대한 가마에 실려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천우는 가마에 타기 전 울부짖는 김영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기보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옵소서. 악인의 손에 들어간 복은 독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저자가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러 가는 것뿐입니다. 박첨지는 천우의 말을 비웃으며 아이를 자신의 저택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비밀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정들을 불러 창고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박첨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천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집안의 모든 금고를 채워라. 김영감에게 준 것보다 100배, 1000배 많은 황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맷돌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천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맷돌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날이 정녕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잠들지 않고 이 방의 등잔불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첨지는 승리에 취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황금 더미를 두고 잠이 올 리가 있겠느냐. 내일 아침이면 나는 이 나라의 왕보다 더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박첨지의 눈에는 이미 아이의 경고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맷돌에서 쏟아질 황금빛 환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박첨지에게 고초를 겪던 하인들은 상전의 방, 주위에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박첨지는 창고 안에 산의 진미와 술상을 차려놓고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천우가 서서히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자
과연 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황금 엽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첨지는 떨어지는 엽전을 손으로 받아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더 빨리, 더 많이 돌려라. 천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맷돌을 돌렸고 방 안에는 점점 황금의 향기가 아닌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의 눈이 먼 박첨지는 그 냄새가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전조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큰 욕심의 늪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창고 가득 쌓여가는 황금을 보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질수록 커지는 밑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맷돌에서 한 입씩 떨어지는 황금 엽전의 속도는 박첨지의 타오르는 갈증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술상을 걷어차며 천우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까지 속도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 창고를 다 채우지도 못하겠구나. 이 미련한 맷돌 안에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이리 감질나게 내놓는 것이냐. 천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맷돌을 돌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박첨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맷돌은 하늘의 기운이 닿아야 움직이는 것이니 억지로 그 순리를 거스르려 하지 마옵소서. 지금 쏟아지는 황금만으로도 나리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물을 얻으셨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천우의 목소리는 경고를 넘어 애원에 가까웠지만 이미 탐욕이라는 악기에 씌운 박첨지에게는 그저 자신을 속이려는 수작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첨지는 아이를 밀치고 맷돌을 직접 손에 쥐었습니다. 비켜라. 이 영물은 이제 내 것이니 내가 직접 돌리겠다. 그는 맷돌 손잡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거꾸로 그리고 더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맷돌은 마치 천근만근 무게가 나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깟 돌덩이가 감히 나를 거부해 속에 든 황금을 내놓지 않겠다면 내 기어코 그 배를 갈라서라도 다 꺼내 가겠다. 박첨지는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쇠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우가 다급히 박첨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맷돌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황금이 아니라 나리를 태울 불꽃이 될 것입니다. 제발 불을 끄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하지만 박첨지는 아이를 걷어차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죽은 나무에서 나온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냐. 그 순간 박첨지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등잔불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신신당부했던 금기, 불을 끄지 말라는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박첨지는 자신의 거친 숨결로 등잔불을 훅 하고 불어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금이 더 잘 보이는 법이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박첨지의 광기 어린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박첨지는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맷돌의 형체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이 깨지는 비명과 함께 맷돌의 틈새에서 황금 대신 뿜어져 나온 것은 10년 전 대추나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 시커먼 벼락의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은 살아있는 뱀처럼 박첨지의 팔을 타고 올라갔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황금 엽전들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궈진 숯덩이로 변의 창고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박첨지는 비명을 지르며 숯덩이가 된 황금을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내 금들이 타고 있다. 누가 물을 가져와라. 하지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불길이 솟구쳤고 그가 10년 전 문서를 조작해 뺏었던 김영감의 땅 문서들이 어둠 속에서 허공을 떠다니며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박첨지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지만 창고 문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막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박첨지의 집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불은 주변의 다른 집들에는 옮겨붙지 않고 오직 박첨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기와집과 창고만을 정교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우의 목소리가 박첨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리, 이것은 제가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나리가 10년 전 대추나무에 벼락을 내리게 했던 그 탐욕의 씨앗이 오늘에야 불꽃으로 피어난 것뿐입니다. 박첨지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던 소장농들, 눈물로 나무를 지키려던 김영감, 그리고 자신이 불태워버렸던 수많은 진심이 불길 속에서 괴물이 되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절규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그가 움켜쥐는 것은 재와 연기뿐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거대한 화마의 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하늘을 찌를 듯 타오르던 박첨지의 거대한 저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커먼 재조차 남지 않은 채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 불길이 박첨지의 담벼락 하나만 넘으면 닿을 법한 이웃집들에는 그을음 한 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박첨지의 탐욕만을 도려내어 허공으로 증발시킨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폐허가 된 집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끔찍한 시신이나 타버린 가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집터 정중앙 10년 전 박첨지가 벼락 맞은 나무를 베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거대한 대추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시커멓게 탔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뛴 듯 울창한 잎사귀를 들이우고 있었고 가지마다 주먹만 한 대추들이 황금빛으로 익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서 절뚝이는 걸음으로 김영감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무 밑동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우야, 정녕 내가 이 나무로 돌아온 것이냐? 김영감의 목소리가 나무 동굴에 메아리치자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며 마치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무 아래 쌓인 낙엽 사이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첨지가 뺏어갔던 황금 맷돌의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첨지가 조작하고 훔쳐갔던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와 김영감 가문의 문서들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제가 되었어야 할 종이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불에 탄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나무 뿌리 사이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첨지의 모든 재산은 사라졌지만 그가 뺏었던 사람들의 권리와 진심은 다시 주인을 찾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되찾은 땅과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땅을 돌려주었고 박첨지의 집터에 다시 세워진 대추나무를 중심으로 큰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나 그 나무 아래서 쉴 수 있었고 나무가 맺는 황금빛 대추를 먹은 이들은 신기하게도 앓던 병이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박첨지의 행방은 그 후로 영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간혹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대추나무 근처에서 숫덩이처럼 시커먼 돌을 품에 안고 내 금이야, 내 금이야 하며 울부짖는 박첨지의 환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금기를 깨뜨린 자의 영혼이 죽어서도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나무 주변을 맴도는 것이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영감도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영감의 집 마당에 갑자기 새하얀 빛이 내리쬐더니 예전 그 신비로운 아이 천우의 모습을 한 소년이 나타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추나무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추나무는 더욱 푸르게 우거졌고 마을은 대대손손 굶주림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쳤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얻은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과 같고 벼락 맞은 나무 한 조각도 귀하게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만이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진짜 황금을 낳는 법이다. 대추나무 꼴의 전설은 그렇게 맷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